평화로운 마을에 의문의 소리가 퍼집니다. 그리고 사방이 피로 물든 현장이 발견됩니다. Person standing at the foot of the bed, and he had a hammer. 망치네. 누군가가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I'd seen a lot of murders in the past, and this was one of the bloodiest. 행복하고 평화로운 집을 피바다로 만든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번 사건은 어둠 속의 망치 살인마 이야기입니다. 망치살인. 83년. 콜로라도. 1980년대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킴은 이곳에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잠이 든 그녀는 엄청난 아픔을 느끼고 깨어납니다. 자는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I woke up in the early morning hours with this incredible pain. It was right on the top of my head.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녀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눈까지 마주쳤어. And there was a person standing at the foot of the bed. And he had a hammer. And he had a hammer. 진짜 싫다. 웬 낯선 남자가 망치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자다가 저게. 웬 날벼락이야. 그리고 그때 And at that point, he threw the hammer at me and ran out. 도망쳤구나. 죽었는 줄 알고 했는데 살아났구나 이분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놓고 간 망치를 발견합니다. It was a claw hammer routinely used by, homeowners to make repairs. It was dusted for prints and no fingerprints were located. 사건 현장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강제 침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The officers determined that the suspect had entered through the open garage door. 사건 발생 6일 뒤 또 한 번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And I ran to her bedroom, and she's laying in the bed, and I see this kind of hole in her head, and she would just groan. She couldn't communicate. 너무 싫다. I woke up on the garage floor. 다 생존을 했어요, 다행히. I do remember telling myself, okay, Donna, this is the last time you will ever be doing this. 경찰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며 사건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Inside Donna's car, detectives see a bloody hammer on the driver's seat. 열린 차고문 그리고 망치가 발견되자 경찰은 앞선 사건과 동일 범의 소행으로 의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얼마 뒤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섭다. 브루스와 데브라 부부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분은 부부가 모두? 부부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불길함을 감지하는데요. 폴리스 라인 쳐줬어. 그 이유는 차고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차고문을 근데 어떻게 열지? 열려 있었던지. 열어놓는 집도 꽤 많아. I walk up the driveway, and I go into the garage of the house. The door from the garage into the kitchen was open.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계단 앞에 쓰러진 남편 브루스를 발견합니다. And had massive trauma to his head. There was also what appeared to be the outline of a claw hammer. 피가 너무 많다. 2층으로 올라간 경찰은 브루스의 아내와 딸 역시 처참하게 살해된 모습으로 발견합니다. Lots of blood everywhere. Lots of blood everywhere. 사건 당일 브루스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들은 왜 이토록 참담한 모습으로 살해당한 걸까요? 경찰은 현장에 남은 단서를 통해 범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Police determined the attacker first made contact with Bruce at the top of the staircase. 계단 위. 범인은 망치를 휘둘렀고 브루스는 죽을 힘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Bruce had been hit with some type of item. His bloody handprint was found on the wall. 두 사람의 몸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he had got into a fight and they rolled down the steps. 굴러떨어져 쓰러진 브루스를 향해 범인은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계속된 구타의 결국 브루스의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계단 아래 쓰러진 브루스의 시신으로 난투 끝에 살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루스를 살해한 후 범인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브루스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생했고 범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족적을 남기며 2층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피 묻은 발자국으로 범인이 계단 위로 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다시 계단을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층에는 부부의 침실이 있었고 침실에서 브루스의 아내 데보라가 발견됐습니다. Deborah Bennett was there laying beside the bed, and she had just massive trauma to her head and was covered in blood, as was most of the bed. 시신에는 망치로 가격당한 흔적과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부부의 침실 옆에는 두 딸의 방이 있었습니다. Lots of blood everywhere. 범인은 이제 겨우 7살인 멜리사 역시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악마구나. 2층에 있던 아내와 딸의 시신을 통해 범인이 성폭행 뒤 살해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후 범인은 신발에 피를 묻힌 채 침입했던 차고를 통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차고 바닥에 혈흔이 묻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브루스의 집을 살펴본 경찰은 범행의 잔혹함에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To see a 7-year-old that had been killed, trauma to the head, and with her legs spread and her eyes were open. I mean, that pretty much hit you at the gut. 이때 경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one survivor, Vanessa. 끔찍한 일을 겪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막내딸 바네사였습니다. 아, 이 애기가. 어떡해. 근데 이 애기가 어디 있었던 거야? 너무 어린데 혼자 있기는. 숨어 있었나 봐요. 조그마니까 몸집이. 바네사는 벽과 침대 사이에 끼어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She was struck numerous times with a hammer and she was covered with blood. 범인은 겨우 3살의 바네사에게도 가차없이 폭력을 가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된 바네사는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했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족들은 모두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망치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진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 설마 지혜는 아니겠지.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본 경찰은 사건 현장에 공통된 특이점을 통해 범인을 프로파일링합니다. The attacks that occurred were primarily around new construction. He was probably part of one of the construction crew. 망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집이 공사장 주변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범인의 직업을 유추했습니다. 자신한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 거야. The belief was that it was someone who worked construction in the area based on hammers. 그러나 범행 도구인 망치 외에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걸까요? 한편 애리조나주 도심 외곽에 사는 로이에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줄을 넘어갔는데? I was asleep. He snuck into the back door of my house. 인기척에 잠에서 깬 그는 커다란 돌을 들고선 괴한을 발견합니다. I just felt the bang on my head. Like he punched me right in the jaw or something. A rock hit me on the chest and cracked the rib. 로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고 이에 놀란 범인은 도망쳤지만 얼마 못 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체포됐다. 누구야? 로이를 폭행한 범인의 정체는 23살의 알렉스 유잉이었습니다. 유잉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과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was more like he was here for about a year, held down different construction job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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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한다 일치하네요. And he was working on new homes, both in Aurora and in Lakewood. 콜로라도 망치 살인 사건이 일어날 무렵 그는 인근에서 거주했으며 이번 범행의 방식 역시 흉기가 망치에서 돌로 바뀌었을 뿐 그 수법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유잉이 콜로라도 망치 살인 사건의 진범일까요?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 콜로라도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유잉이 체포된 지 9개월 뒤 재소자들을 애리조나에서 유타로 이감하던 중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은 호송 차량이 주유소에 정차했을 때 시작됩니다. 경찰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한 재소자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유잉이었습니다. And we tracked those several miles out into the desert toward the Las Vegas Wash. 경찰은 모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유잉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탈옥수가 활보하고 있음을 알렸고 시민들의 안전에 힘쓰며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숨지? 그렇게 유잉이 도주한 지 나흘째 수사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She called the police and said, "Hey, I think he's at this at Lake Mead." 어수선해진 틈을 타 탈옥한 유잉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 저런 데서 전화 무료로 할 수 있어? He called his brother as a last-ditch effort to get some help. 유잉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는 둘만의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An operator fielded a request from a man making a collect call to a relative and overheard him talking about a prison escape. 돈 한 푼 없는 탈옥수 신세였던 유잉이 형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때 전화 교환원이 탈옥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And said, "Hey, I think he's at this phone booth at Lake Mead." 그렇게 체포된 유잉은 살인 미수와 폭행 그리고 탈옥 혐의가 더해져 1984년 네바다주에서 1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난 2018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And said they had a match of the DNA on the Bennett homicide. Of the DNA on the Bennett homicide. 뭐야?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사건 현장에 있던 체액과 재소자들의 DNA를 대조했고 DNA가 가리킨 유력 용의자는 바로 탈옥수 유잉이었습니다. 아 맞네 그러면. 그렇게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과 살인을 일삼은 살인마의 정체가 34년 만에 밝혀집니다. 콜로라도 망치 살인마의 피해자들은 34년 만에 드디어 범인과 마주합니다. I was very thrilled to see them do that. Put on the chains and just let it go. 법정에선 유잉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든지 말든지. He just looked at me the entire time. 왜? He looked evil. 아 너무 싫다. 그리고 유잉의 재판정에 한 중년 여성이 나섭니다. 34년 전 가족 살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바네사였습니다. 아이고. I didn't just lose my parents and sister. I lost trust in people. I lost my dignity and my pride. I lost the person who I was supposed to be. 왜 아니겠어요? I lost my sanity.
1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유잉은 콜로라도 망치 살인 사건의 유죄를 인정받아 추가로 4번의 에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다니까. I was 3 years old at the time, and I was hit in the head with a hammer. My skull was fractured, a whole bunch of bodily injuries. What I still have to go through, you know, without having the people that I needed in my life. Everybody deserves a mom and a dad. There's no fixing what he took from me. 지금까지 3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현실에서 제대로 보여준 콜로라도 망치살인마 사건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남부 정글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아라라쿠아라에서 산호세 델 과비아레로 향하던 경비행기.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은 13세, 또 9세, 4세, 11개월. 11개월 된 사남매와 남매의 엄마, 또 친척, 그리고 조종사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7명. 이 구조대는 사고 발생 후에 15일 만에 3구의 시신을 발견을 했지만 모두 어른 승객이었고 사남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헬기 5대, 인력이 200명, 또 탐지견 등이 투입이 되어서 추락 지점 인근 숲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남매가 남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못 찾았어? 뭐야? 어머, 젖병이야. 아, 과일 먹었어. 기저귀도 있네. 아이고, 얘들 이거. 그래도 가위도 있었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3년 6월 9일, 40여일 만에 찾았어요? 경비행기 추락 지점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구조를 했고 영양실조, 또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그 외에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남매를 이끈 것은 13살의 첫째 딸, 레슬리. 엄마는 비행기 추락 후 4일 동안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죠. 엄마의 유언에 따라서 레슬리는 새 동생을 데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글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 등등을 또 동생들에게 챙겨 먹였고 40일을 무사히 버틴 레슬리. 아, 진짜 대단하다, 정말. 레슬리가 진짜 대단하다. 13살인데 너무 장하다. 언니 같다, 언니. 진짜로. 뼈만 남았어. 아유. 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이 정글에서 사남매는 어른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1972년 12월 20일 매서운 추위와 눈으로 덮인 안데스 설원. 이 날씨와 맞지 않은 얇은 옷차림의 두 남자 카네사와 파라도는 힘겨운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걷고 걸어서 그들은 칠레 쪽에 있는 안데스 계곡에 다다르게 되고 건너편에 있는 양치기를 발견을 해서 소리를 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설원에서 조난당한 그들은 그렇게 무사히 구조 요청에 성공합니다. 이 무사히 구조 요청에 성공한 두 사람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열흘 동안 약 100km를 걸어왔어요. 100km.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뭐야? 뭐야? 뭐 추락했지? 비행기인 것 같은데요? 열차인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네. 그래, 그러니까 얇은 걸 입고 있었어. 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이상함을 좀 느꼈습니다. 이 꽁꽁 언 시신들과 살점이 없는 시신들. 살점이 없대요. 그리고 의문의 뼈가 있었기 때문이죠. 뼈? 그리고 옆에는 14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는 사실을 그 괴로운 순간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72일을 버텼죠. 어머. 저렇게 추운데 추락했나 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건의 시작은
1972년 10월 13일 원정 경기를 위해서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과 가족들을 태운 공군기는 칠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이 비행기에는 총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단 16명의 승객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가득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영하 40도에 가까운 극심한 추위와 싸우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이 동체 잔해 입구를 가방으로 막아서 추위를 피할 대피소로 좀 만들어 놓고 이 수화물에서 발견한 이 소량의 음식과 와인으로 이 배고픔을 달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고 발생 열흘이 되던 날인데 비행기에서 발견한 라디오로 소식을 듣고 있던 그들은 구조가 중단되었다는 청천벽력의 뉴스를 얼마나 정명스러웠을까. 뭐 이대로 가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네, 제대로 이제 먹지도 못한 탓에 네. 그들의 이제 체력이 극도로 약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의대생이었던 카네사가 극단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사망자들의 시체를 먹자고 한 거죠. 네? 시체를 먹는다고요? 진짜 치열한 생존 중에 직면한 가장 처절한 딜레마.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곧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거라는 현실을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살려면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 생존을 위해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생존자들은 누구든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이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나 죽으면 나 먹어라. 라고. Hunger is the worst fear a human being can have. The most primal fear. Not knowing when you're going to eat again. 72일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버티고 살아남은 16명의 이 생존자, 이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생존에 대한 이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